네, 안녕하십니까. 제재남입니다. 책 읽어주는 시간이죠. 자, 오늘 소개할 책은 지성에 돈 되는 부동산 1인 법인입니다. 이분은 실전적 투자자입니다. 2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를 현장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했던 분이십니다. 18년 동안 끊임없이 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도 겪어보셨고 그 이후도 폭등기도 겪어보시고 현재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분 책의 장점은 현장성입니다. 또 두 번째는 법 전공을 안 하신 분 같아요. 법 전공하거나 법을 잘 하신 분은요 정말 글들이 딱딱합니다. 세무사님이 쓰는 세금책은요 정말 딱딱합니다. 근데 이분의 장점은 정말 옆집 형이 얘기하듯이 조곤조곤 작은 정말 쉽게 투자자 입장에서 쉽게 얘기한 것이 장점입니다. 지성님을 좀 소개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법인 대표, 투자 멘토, 실전 투자가, 법인을 활용한 역발성 투자 전략. 자, 18년 차. 지금도 역시 정말 지금보다도 더 일찍 오고 늦게 퇴근하고 심지어는 출근하지 않고 해 뜨는 거 보고 퇴근하신 분, 이런 분입니다. 자, 책이 원래 이런 책은 뭐 세금 관련, 법인 관련 이런 책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좀 쉽게 설명하고 쉽게 접근한 그런 게 장점이에요. 자, 이런 부동산 매매 법인, 1인 법인에 관련된 얘기를 쓴 책들이 몇 권 있지만은 저는 단연코 지성에 돈 되는 부동산 1인 법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 책은 2019년 1월 13일 나왔으니까 상당히 최근 거죠. 예, 최근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스코어에 관련된 모든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응하는 전략들이 다 있다. 예, 그리고 감수는 이승현 세무사라고 이분이 하셨네요. 아마 이 세무 대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연락 한번 해봤어요. 이승현 세무사한테 해봤더니 이 책에서는 한 20만 원 이렇게 상담료를 이렇게 살짝 흘리셨는데 뭐 다짜고짜 40만 원입니다. 전화 받아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뭐 고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락이 많이 오면 또 이런 분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제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24쇄를 발행했다라면 2만 권이 넘게 팔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서두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는 말. 여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여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냐면 이 여는 말에 이 책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 책의 핵심. 자, 이 책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자, 바닥. 최근 경험한 바닥은 2010년에서 2012년. 전세값이 폭등할 때입니다. 전세값이 폭등할 때. 안 사는 거죠. 예. 자, 뭐 부동산 사겠느냐. 그런데 이분은 샀어요. 자, 집을 사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집 사는 건 바보짓이다. 근데 이 바보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이 뭐 윈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명의입니다. 명의. 자, 이분은 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문제는 낙찰을 받고 이거를 다주택자가 되면 버는 거 쪽쪽 세금으로 빨립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부동산 법인이 답이다. 명의 활용 제약이 적다 이거죠. 법인을 활용을 하면 적어도 개인과 법인은 별도니까 계속 1주택자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절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절세 효과는 이 비용 처리 부분에서 다릅니다. 그런 내용을 적어주고 있네요. 세율이 개인은 최소 6%에서 42%인데 법인은 10%에서 최고 25%. 또 과표 기준도 2억 원까지 10%. 개인은 1,200만 넘어도 15% 껑충 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 관련 비용들을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이것저것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예. 뭐 인테리어비 집 한번 싹 수리하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1,000만 원 그냥 훅딱 날아갑니다. 문짝 하나 안 바꿨어요. 창문 틀 하나 안 바꿨어요.
뭐 도배장판, 뭐 바닥, 뭐 이런 것들, 천장 등, 전기 이런 것들만 해도 훅 날아갑니다. 자, 뭐 창문 틀부터 시작해서 문짝 다 바꾼다 그러면 장난이 아니죠. 자, 근데 이런 비용들을 전부 법인은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료보험, 건강보험 부담도 줄어든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뭘 말할 것이냐. 자, 세금을 줄이기 위한 법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수익을 개인한테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혼자서 법인을 설립할 때 준비와 절차는 어떨 것이냐. 개인 명의의 기존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옮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인건비 의료보험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법인카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법인 명의로 매입하고 임대하고 매도하는 절차. 자, 주식 매각 증여. 증여에서도 세테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법인이 부동산 투자 만병통치약은 안 됩니다. 운영 방향을 잘못 잡으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일은 일대로 많아지고 세금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 난감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단점과 장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어렵죠. 뭐든지. 그러나 충분히 이 책을 보면 시도해볼 만하다 라는 것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가 기억할 마지막 투자가 기억할 단 한 가지는 수익을 내는 것이다. 왜 법인을 설립하고 그러냐? 세금 줄여서 세후 수익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요, 부동산 투자 세후 수익이 문제입니다. 세후 수익. 매출 마이너스 지출 순수익이죠. 여기에 세금 띱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출을 많이 늘려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또 세계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해볼 만한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 지성에 돈 되는 부동산 1인 법인은 의미심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쭉 넘어가 볼까요? 차를 한번 볼까요? 왜 법인이 부동산 투자에 유리할까? 초보일수록 법인으로 시작을 하고 곳곳에서 저자는 부동산 법인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기존의 법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료도 높아집니다. 보통 법인 기장 싸게 개인 사업자 등록 냈을 때 개인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이 정도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법인이 필요하다. 또 개인 명의를 부동산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중과의 시대 법인이 필요한 이유. 자, 각종 비용이 절약된다. 활동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법인 운영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경비 처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 경비 처리만 인정받고 잘 된다 그러면 부동산 세금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법인을 활용한 합법적 명의 분산. 자, 명의를 나눌수록 세금은 줄어드는 거죠. 자, 대출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법인 대출은 개인 대출과 어떻게 다른지, 개인 소득 증명은 어떻게 미리 만들어 둬야 되는지, 자, 리스크 분산 방법도 생각해 보십니다. 다른 책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일단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부인 명의를 먼저 써라. 그리고 나중에 부인 명의를 빼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적어도 가족한테는 피해를 안 끼치게 하는 방법인 거죠. 자, 개인의 세금, 법인의 세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다. 이것도 알아두실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리한 건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지성이라는 저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 거죠. 내가 팔아야 될 때, 오랍쇼, 부동산 위기가 닥쳤을 때 못 판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설립 방법, 구체적으로 기본사항, 지분 관련 내용, 셀프 등기, 기존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려면 기존의 다른 법인에 인수할 수도 있고, 자, 부동산 투자 방법 어떻게 다를까? 법인으로서 부동산 매입하고, 법인으로서 대출받고, 법인으로서 부동산 임대하고, 법인으로서 부동산 매도하고, 자,
자, 법인에게는 손해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이거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데요. 올해 손해가 났어요. 예, 싸게 팔아가지고 상금액보다 더 적게 손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으로 미루는 2월 결성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법인의 돈을 꼭 가져야만 될까? 꼭 가져야만 되나요? 대부분 법인을 만들면 돈을 마음대로 못 가져옵니다. 잘못하면 횡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꼭 가져야 될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운영 및 관리 실전 노하우, 인건비 처리 방법, 4대 보험 이런 부분들. 자, 법인카드는 만능이 아니다. 적격 증비 중요성, 법인카드 활용 범위, 그다음에 그 밖의 비용, 사업장 임대료, 업무용 차량, 인테리어 비용,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의 청산,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자세, 그 다음에 법인 마지막에 맺는 말, 닫는 말, 지식은 나눌수록 불어난다. 상당히 저자의 생각이 좋아요. 배워서 남 주겠다.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왜 법인이 부동산 투자에 유리할까?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쑥 훑어보는 그런 장입니다. 파트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처음 투자를 시작할수록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물단지가 있거나 이등 그러면요 빠져나오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분들은 법인명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똑같이 손해를 보더라도 법인의 손해는 개인의 손해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 법인은 나중에 오래 본 손해를 나중에 볼 이익과 상계함으로써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나는 초보인데 무슨 법인까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부터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자, 힘들게 탈세하지 말고 다운계약서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거 정말 찜찜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해놓고도 찜찜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합법적 절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그만큼 더 신뢰를 한다는 얘기죠. 개인 사업자보다는. 과거에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쓰거나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비용 부풀리는 편법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소득의 자료, 모든 부동산 거래능력이 전산에 대해서 세무당에 바로 연락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식으로 탈세했는지 금방 찾을 수도 있겠죠? 굳이 세금 아끼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를 필요가 있을까? 법인 설립만으로도 상당히 세금이 줄어드는데 말입니다. 자, 엄격히 말해서 이분은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경험을 했다는 얘기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 중과의 시대. 법인이 필요한 경우. 최근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정말 이거 심해졌어요. 그렇다 그러면 요즘 어느 정도냐면요. 많게는 60% 이상 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주택자는요. 그리고 무서워서 정말 열받아서 안 파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 팔겠다 나는. 정권 바뀌면 팔겠다. 또 심지어는 증여를 해버립니다. 증여세 장난 아니에요. 저기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를 상당히 이 표를 보시면 매도 차익이 2억 원이에요. 자, 매도 차익이 2억 원이면 취득세, 법무비, 중개수수료 공제받아도 수리비 일부 공제받고 이 공제 금액이 1,000만 원.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고 2년 만에 매도했으니까 기본공제 250만 원. 자, 공제 금액을 빼고 과세표준이 1억 8,750만 원. 자, 이때 양도세율이 38%. 자, 중과지역. 자, 중과지역이 2주택. 그럼 10% 추가돼서 48%. 자, 누지 공제액은 1,940만 원. 그래서 이분의 양도소득세는 약 7,060만 원. 자, 지방세, 기타 세금. 자, 그래서 약 8,935만 원 정도가 개인이 내야 되는 세금이라면, 자, 법인이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총 2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고 1,000만 원의 비용 공제. 자, 이 주택을 임대사업용, 매매사업용 등록을 하지 않았다 칩시다. 그러면 법인 추가과세 10%, 남은 금액 10%를 법인세로 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오랍쇼 세금은 모두 합쳐서 3,6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적은 세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더 적다는 얘기죠. 자,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사업활동을 지출된 필요경비 공제받겠다. 사무실 임대료, 임적은 인건비, 비품비,
자, 차량 유지비, 식대 약 1억 원이다. 그럼 법인세는 710만 원. 자, 법인의 총액도 세금, 법인세 세금 총액도 2,610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법인의 필요 경비를 많이 쓰면 쓸수록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고 6%에서 최고 42%인 반면 법인세는 최고 10%에서 최고 25%. 자, 법인은 2억 원까지 10%. 법인 추가 과세 세율도 10% 고정. 그러니 좋다는 얘기죠. 자, 단기 매매에서 특히 단기 매매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단기 투자를 할 때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개인은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무조건 44%. 무조건 44%. 예. 법인은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서 케이스를 들었는데요. 개인이 아파트를 1년 비만 보유하고 팔아서 5천만 원 양도 차익을 얻었어요. 여기. 이 부분이죠. 얻었어요. 양도소득가 무조건 44%. 지방세 포함. 근데 법인은 이런 규제가 없어요. 자, 만약에 개인이 아파트 1년 보유하고 팔아서 5천만 원 양도 차익을 얻었으면 양도소득세로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인 추가서 500만 원 내고 추후에 법인세 내면 되는 거예요. 이때도 법인이 지출한 필요경비가 많다면 법인세는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괜찮잖아요. 또 이런 부분 얘기가 있습니다. 자, 최근의 얘기죠. 2008년 한해에 크게 유행했던 말은 똘똘한 집안채. 대출에 대한 규제가 정말 심해지고 있으니 시원찮은 물건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이요. 크게 오를 물건을 하나 보유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자잘한 주택 처분하고 서울이나 수도권 비싼 물건에 투자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근데 문제는 이 똘똘한 한 채가 있는 알짜배기 지역은 전부 중과지역이에요, 이제. 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에서 42%인데 보유한 주택이 두 채면 10% 추가, 세 채면 20% 추가, 주택 수에 3주택 이상이면요, 기본 무조건 최고 62%. 2008년 입주한 시세 아파트들은 2년 전 분양 당시 비교해서 5억씩 올랐다고 치면 중과 감안하면 50에서 60%를 양도소득 내야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3억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된다. 물론 중과 지역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만 파리대책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요건도 까다로워졌잖아요. 요건 진짜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파리대책은 1주택가 2년 이상만 보유해도 양도세 비과세 됐는데 17년 8월 3일 이후에는 취득한 주택은 보유 플러스 실제 거주 2년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해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대신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 양도기는 법인세 추가 양도차액의 10%. 나머지 금액은 법인세 포함. 조동 대상 지역에 매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혹시 또 중간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이런 장점이 유지될 것이다. 자, 비과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좋은 거죠. 그래서 법인 투자에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자, 특히 각종 비용이 절약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무사한테 연락해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인을 만들면 세금이 절약되긴 하는데 그렇게 만든 세금을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가져오려면 기장하고 배당 처리하고 이때 배당 소득세가 15.4%.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아직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숫자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지만 배당을 받아도 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굳이 돈을 가져갈 필요가 있냐? 저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지출한 돈은 대부분 필요 경비를 정리할 수 있다. 근데 이 경비 처리라는 게 상당히 재밌다는 얘기죠. 자, 똑같이 1억 원을 양도 차익을 얻었을 때 개인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 경비는 그리 많지 않아요.
저는 이 때문이라도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 양도소득세 공제 비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취득세, 법무비, 중개수수료, 보일러 교체 비용, 창틀 교체 비용 이런 정도잖아요. 이런 정도입니다. 이 정도 플러스에 대폭 늘어난다는지요. 보일러, 도배장판, 부동산 임대를 위한 교통비, 유리비 된다는. 왜냐? 법인이니까 사업과 지출하는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를 계산할 때 다 공제받는다는 얘기죠. 정말 법인이라면 똑같이 80만 원의 돈이 내 통장 아닌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이것들은 전부 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임장할 때 쓰는 음료수 값도 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자는 법인의 투자와 관련된 비용은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개인적인 비용은 법인에서 받은 월급을 쓰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넉넉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상당히 전략된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 운영하면서 유지하면서 수익을 내서 차곡차곡 법인에 담는 것을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에요.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지출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주의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비용으로 운영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인건비, 대표이사 직원한테 지르는 금액이 있잖아요. 4대 보험료, 식대, 포상금, 상여금, 경조사비. 자, 복지 차원에 쓰는 비용도 인건비 추가, 세무사하고 상담해라. 자, 임대료. 내가 1인 대표 법인의 대표예요. 자, 그러면 본인 인건비 정할 수 있겠죠? 인테리어 비용, 차량 유지비, 활동비. 그러니까 직원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유지비가 인정되지 않고 대신 활동비 명목으로 처리할 수 있대요. 자, 통신비, 활동, 이것들을 양도소득세, 법인세에서 다 빼준다는 얘기죠. 표를 잘 정리해 놓으셨네요. 좋은 표입니다. 이분의 책의 장점은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그 책이 딱딱하지가 않아요. 자, 취득세, 오케이죠? 양쪽 다 개인과 그러니까 법인에 추가해서 10%일 때 이걸 빼주고 다시 이걸 또 뺀다는 얘기예요. 법인은. 자, 취득세, 법무비, 중개수수료, 컨설팅비 인정되나요? 개인한테는 인정 안 돼요. 자, 요 밑에서부터는 전부 개인한테는 인정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인테리어 자본 요거는 개인들도 인정되겠네요. 수익자 지출, 인건비, 사업장 임대료, 차량 유지비, 통신비, 각종 활동비, 법인카드 쓴 것들이죠. 물품 구입비, 직원 복지비, 금융비용 전부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괜찮잖아요. 법인을 가야 되겠죠? 고려하자. 이거 글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거의 구어체예요.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본인이 과점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소의 물건 전부 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법인을 운영할 때는 세무사는 가장 필수적인 인력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세무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물었을 때 즉시 확인해 줄 수 있고 또 문제 있으면 다시 확인해보고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가장 좋은 세무사는 직접 부동산을 투자해본 사람. 좋죠? 이런 부분들. 여기 이 부분도 수강생 법인 설립기간 최소 10일 이상 여유로울 것. 가장 난처한 경우는 10개 잡아놨는데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하고 계약하는 게 가능할까요? 10일 이상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자, 법인 정관 작성하기. 자, 요즘에는요, 이지비즈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정관은 물론 다양한 서류를 대행해서 만들어주는 사이트. 자, 상호업종 자본금 입력.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000만 원 정도도 충분하다. 자, 잔고 증명일, 주당 가격, 임원 정보, 이런 부분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맘만 먹으면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등록을 다 했으면 등기소 직접 가셔야겠죠? 자, 정관 출력해서 인감 도장 찍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하면 됩니다. 저 법인 인감 도장 만들고 카드도 줍니다. 카드. 그래서 인감 카드 사용하면 무인 출력해서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한번 해야 되겠죠? 아, 이때 주의할 거. 자, 무슨 일을 하는 회사예요? 네, 업태는 부동산 매매업이고 종목은 매매 임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임대 중인 부동산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랬을 때, 첫 번째, 무조건 사장한다 이거죠. 30분이고 1시간이고 매달려 절실하게 부탁하면, 근데 끝까지 안 된다. 그러니까 가계약 하려고 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법인 등기부 등본만으로 물건을 매수하는 가계약을 하되, 특이하게 추후 사업자 등록 받을 때 주택 매매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책임은 법인이 지고 계약은 파기한다. 자, 이걸 들고 담당 공무원 찾아가서 다시 한번 설득해 본다. 사업자 등록 신청한 후 인터넷에 변경한다. 이것도 재밌었거든. 이런 것들은 정말 실제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팁입니다. 자, 기존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기면 이 부분 많이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이 부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세관면 포괄 양수도와 세관면 현물 출자. 자, 세관면 포괄 양수도는 현금이 충분하다면 세관면 포괄 양수도로 활용하자. 돈이 있어요. 그럼 사버리는 거죠. 근데 좀 고민이 안 했어요. 자, 법인을 만들었어. 1,000만 원짜리야. 그럼 뭔가 부동산을 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또 들어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의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여러분들이 댓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넣어주세요. 제가 직접 저자한테 물어보든지, 자, 전문 세무사에 물어보든지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세관면 포괄 양수도는 3개월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현금이 적어요. 세관면 현물 출자하자. 자, 개인 소유 물건은 바로 법인이 현물 출자를 넣고 먼저 임대 매매 사업용 주택으로 등록한 후 다시 법인에 현물 출자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 사업자, 매매 사업자, 매매 임대 사업자 한 다음에 매매 사업용 등록한 후 법인이 현물 출자하면 되겠죠? 자,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감정평가에 의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인의 현물 출자는 법인의 인가가 필요하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로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내야 될 양도소득세보다 감정평가가 훨씬 적다 그러면 당연히 감정평가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 얼마를 활용하느냐. 자, 1금융권만 생각하지 말고 2금융도 생각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전세 보증금 싸게 받는 대신에 그보다 선순위 대출을 남겨두는 조건. 이것도 추가해만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전세 보증금 순위 뒤에 있지만 금리는 좀 높아요. 이런 것들. 자, 급등시장에는 후순위 담보대출을 활용한 여지가 상당히 커지는 거죠. 자, 급등하는 시장이 될 수 있으면 물건을 많이 잡아놓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많다. 다른 말로 하면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신규 법인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법인의 대출을 잘해주는 은행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특판상품 운영하는 은행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의외로 부동산 법인의 대출에 잘해주는 은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분명히 그런 대출을 잘해주는 곳이 있다. 보험사도 한번 해볼 수도 있다. 보험사 등 이 금융 경영은 시중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2% 포인트 정도 높은 대신에 대출 한도가 큰 경향이 있다. 하지만
월세 놓고 장기간 세를 받을 거란 모르지만 전세가 나갈 때까지만 대출 이용하고 전세 보증을 받으면 대출을 갚아버린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정말 무서운 것은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가 법인에게 빌려주는 가수금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법인이 넣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인 자금이 없어요. 근데 10억짜리가 나왔어요. 법인 통장에는 1,000만 원뿐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 대표이사가 개인 돈 9천만 원을 법인에 빌려준다. 이 경우는 이자가 남아야 됩니다. 이거 처리 방법은 나중에 법인이 대표에게 9천만 원을 갚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불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대표가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금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거죠. 자, 대표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죠. 자, 가수금을 사용할 때도 그 자체로 부채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가수금이 많으면 법인의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 회계상 편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정확한 회계장부에 존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투자자는 생각을 열어두려야 한다. 상당히 좋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상가가 있어요. 공실이에요. 매매가는 30억인데 35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투자금이 안 들어가고 무피 투자 정도죠. 올해 5억 원이 남는 건데요. 근데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투자하겠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대출 받으면 5억이 남으니 이 돈을 이자를 내도 4년은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부담감. 자, 이 부담감을 넘어서야지 다음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아직도 물건은 많다. 접근법을 고려해보라. 정말 2012년 그 상태가 돌아가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10채 살 수 있다. 대출을 왕창 받아서.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물건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번은 무리한 투자를 권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법인은 운영 및 관리, 실전 노하우. 자, 인건비 처리. 처음부터 이런 비용 처리는 꼼꼼하게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임종 월급 왕창하면 문제는 뭐냐면 소득세율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연봉 한 1,200 정도? 1,200 정도. 굳이 그리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법인의 이익금을 쟁여놓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대 보험료 어떻게 처리할까요?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은 기준 월소득 9%, 건강보험은 월소득 6.24%를 직원과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일단 보험에 가입하면 직장보험자는 금액이 좀 약하죠.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 일용직 근로자도 근무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자 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족도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고 기록을 잘 남기면 가능하다. 자, 업무 내용에 대해서 증빙을 남겨달라. 나는 서울에 살지만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고 때마침 부산에 있는 투자 물건을 조사를 부탁드린다면 부모님께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뭐 업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자, 직장 가입자 피부양 등록 요건이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명,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을 특히 주목한다.
그래서 증거를 남겨라. 자, 법인카드, 이 부분 상당히 감안하셔야겠죠? 자, 인건비, 원조료비, 소모품비, 인테리어 설치비, 감가상각비, 복리, 후생비, 이런 것들. 자, 여비, 교통비, 경조사비, 이런 것들 정말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경비 처리하기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활용 범위 있고요. 각종 활동비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부동산 투자회사 특성상 주말에 임장가격도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 이런 것들. 자, 비평구입비 이런 것들. 자, 인증이 안 되는 경우도 보여지네요. 자, 그 밖의 비용, 사업장 임대료.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물주가. 그걸 협의를 잘해라. 이런 겁니다. 특히 업무용 차량 유지비, 요거 A시도 나와 있네요. 자, 자, 운행일지 작성하면 100% 인정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 인테리어 비용 처리, 이런 부분들. 야,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후 5년 정도까지는 대부분 셀프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죠. 주로 경매를 통해서 낡은 주택을 싸게 낙찰을 받은 후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깨끗하게 수리하면 훨씬 높은 가격에 전세놓거나 매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경매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때라 웬만한 물건은 쉽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기상해서 경매 물건을 훑어본 후 법원으로 갑니다. 오전 10시쯤 물건지 근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시세를 대략 파악하고 권리 분석. 자, 그리고 오전에 하나 낙찰받고 점심 먹고 지난주 낙찰받은 물건을 명도로 가고 그리고 나서 3, 4시쯤 그때부터 장비 챙겨서 다른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공사는 새벽 3시, 4시면 마무리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자세, 증빙을 남겨라. 증빙. 특히 에버노트 활용해서 모든 기록을 다 정리해 놓는다. 뭐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이분 그렇습니다. 자, 더욱 철저해지고 있는 과세 시스템. 이거 대단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한 증빙을 남겨라. 이처럼 세금 문제는 미리 대비할수록 좋다. 작은 영수증과 만기된 계약서 등 사소한 것도 미리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는 법인이 다리 유리할 수 있다. 매월, 매분기, 매년 결산을 통해서 자료를 정리하기 때문이다. 자, 당신의 세금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공부하자는 얘기죠. 자, 이 저자는 물건을 매입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다 계산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이 왜냐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미리 의견도 구하고 전문가한테, 세무사한테 저는 상담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대리인. 그러나 내가 먼저 알고 얘기를 해야지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 이 부분 중요합니다. 투자는 가늘고 길게 가야 된다. 이상하게 좋은 물건 하나 잡았다고 투자금이 떨어졌다고 투자 시장을 떠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기껏 좋은 물건을 사놓았는데 현장을 떠나는 동안은 배웠던 지식도 잊어버리고 매도 타이밍도 놓쳐 수익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현장에서 현장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반면에 어떤 분은 부동산 관련 강의라면 2천만 원 가게 썼는데 아직 매수한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도 해야지. 결국은 질러봐야 됩니다. 물속에 빠져봐야 돼요. 그런 얘기. 자, 부동산 투자는 평생 가져간 숙제. 진짜 내 손으로 도장 찍을 힘만 있으면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투자입니다. 재밌네요. 내 손으로 도장 찍을 힘만 있으면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투자다. 자, 나머지는, 저의 엔딩을, 지식을 나눌수록 불어난다. 요즘도 저는 지금보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해 뜨는 걸 보고 퇴근합니다. 자, 상당히 좋습니다. 이 책은 정말
딱 읽어보면 당장 부동산 1인 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편하고 자세하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그래서 명의라든가 세금 관련해서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 다른 책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저는 가장 정리가 잘 돼 있고, 근데 사람은요 뭐든지 질러봐야 됩니다. 질러봐야지 뭐가 뚫립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자남의, 근데 제자남이 뭐죠? 제자남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읽어드리는 남자입니다. 또 하나, 재개발, 재건축을 읽어서 인사이트를 남에게 주는 남자.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상당히 좋은 책이 나왔어요. 시시적절한 때 나왔고 괜찮습니다. 세금, 대출, 명의 문제 한 방에 해결하는 최고의 투자 전략.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